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잔혹함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 여고생 사건부터 아직도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공기업들의 담합 소식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창원지검 형사 2부는 김해 여고생 윤모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5살 양모양 등 7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살해당한 윤양은 피고인의 친구인 김모 씨와 알고 지내다가 가출을 한 뒤 부산의 여관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김 씨 등은 윤모양에게 인터넷을 통한 조건 만남으로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들은 그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 끓는 물을 붓는 등 학대 행위를 당하던 윤양은 결국 4월 10일 모텔 인근 주차장에서 탈수와 쇼크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3일 후 경남 창녕의 한 야산에 시신을 훼손한 뒤 묻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명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피고인들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여고생 윤모양을 살해한 이후 40대 남성 1명을 추가로 살해 있습니다. 살인은 윤양 안매장 직후 바로 발생했는데 피고인들은 또다시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돈을 더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했습니다. 10대가 저지른 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잔인한 이 사건, 박보영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나간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윤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윤양의 친구 등으로부터 안매장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추적해 지난 5월 2일 창녕군 대지면 야산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자 윤양은 아버지가 가출 신고를 해서 집에도 돌아갔었다는데 왜 윤양을 다시 이들이 모텔로 불러들였죠? 네, 지난 3월 29일에 성매매를 시키던 윤양 아버지가 찾자 잠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그러나 피고인들은 윤양이 자신들이 성매매 시킨 것을 발설할까 두려워 다시 울산의 한 모텔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즈음부터 본격적인 폭력과 학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그 학대 방식을 들어보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합니다. 집단적으로 폭행한 것은 물론이고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부어 강제로 마시게도 했다면서요. 네, 그러고선 윤양이 너무 맞아서 답답하다, 물을 좀 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뜨거운 물을 윤양의 팔에 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윤양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이 급성 심장마비로 어린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윤양이 사망한 이후 시신을 훼손한 행위가 더욱 충격적입니다. 네, 이들은 윤양이 숨지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의 한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여기에는 남성들도 함께 동행했는데요. 이 남성들이 윤양의 신원이 확인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얼굴에 붓고 얼굴을 또 그을리게 한 뒤 시신을 묻을 때도 시멘트를 반죽해 붓고 돌멩이와 흙으로 덮어 위장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한 만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 나크리가 소멸한 뒤 폐 목재가 밀려와 부산 해운대 백사장을 뒤덮었습니다. 이 폐 목재는 지난해 7월 부산 영도구 동삼동 생도 남쪽 해상에서 좌초된 파나마 선적 벌크선에 실린 목재로 추정됩니다. 이 목재들은 태풍 나크리에 의해 잘게 부서진 뒤 파라다이스 호텔 앞에서 미포 입구 500m 구간의 백사장에 수십 톤이 밀려온 것입니다. 해경과 행정당국은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양이 워낙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폐하판이 뒤덮여 한창 대목을 노리던 해운대 주변 상가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2일과 3일에도 태풍 나크리 때문에 최대 피서 성수기인 지난 주말 이틀간 입욕이 통제된 바 있어 상인들은 피서철 주말 대목을 놓쳤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상인은 태풍 나크리가 소멸하고 또 다른 태풍인 한롱이 북상의 걱정인데 백사장을 뒤덮은 폐목재를 보니 한숨이 나온다며 중장비를 동원해 제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워낙 양이 많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유독 부산의 해수욕장들이 곤욕을 치르는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에 해운대 청사포 앞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돼 조류와 바람을 타고 해수욕장까지 흘러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경은 방제정과 경비함정 등 선박 5척을 현장에 출동시켜 기름 제거와 긴급 방제 작업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21일에는 광안리 해수욕장 앞바다에 죽은 쥐떼가 떠다녀 놀란 피서객들이 황급히 바다에서 뛰쳐나오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습폭우로 하수구에 떠밀려간 쥐들이 바다로 나온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죽은 쥐떼 소동은 비단 올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 충격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태풍 나크리가 7명의 사망자를 내고 소멸한 데 이어 11호 태풍 한롱이 북상합니다. 이 한롱은 중심 기압 915헥토파스칼의 매우 강한 대형 태풍으로 올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54m로 차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색입니다. 한롱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앞서 왔던 태풍 나크리와는 달리 열대 해상을 느리게 이동해 왔기 때문에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크게 성장했다는 분석입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730 재보선 이후 정계의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의원 총회에 참석해 우리 모두가 이겨내야 할 실현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모두 발언은 730 재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한 것으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사퇴,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은퇴 등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났다며 아마 의원 여러분의 심정도 그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당 상임고문, 중진 의원단 등과 의견을 나눈 비상회의를 통해 진지한 모색과 성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15개 선거구 중 과반인 11개를 확보해 압승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4개 의석 확보에 그치며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야당의 텃밭인 전라남도에서 당선돼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세월호 사고 이후 잃었던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올 기회를 얻었고 앞으로 당분간은 큰 선거가 없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돌아온 주말에 여야는 모두 당 정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재보선으로 미뤄졌던 당직 개편에 주력했고 지난 4월에 발생했던 육군 28사단 윤일병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현안을 챙겼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패배의 책임으로 사퇴한 지도부의 공백을 메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대선 차기 지도부 선출까지 당을 끌고 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당대표 김무성 의원이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인선하는 등 당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당 체제 정비를 위해 공언했던 혁신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김 대표는 또 탕평 인사와 보수 혁신을 통해 체제 안착을 도모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혁신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내홍을 김 대표가 얼마나 노련하게 풀고 가느냐가 혁신 작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선에는 상향식 공천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있어 친박계와의 갈등이 불거질 여지가 많은데요. 특히 개헌 문제가 혁신 논의와 맞물릴 경우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압승의 공신 중 하나가 최경환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정치적 논쟁에 매달렸던 야당보다는 이 새 경제팀이 내놓는 정책들에 유권자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코스피는 박스권 탈출의 심리적 저항선이라 여겨져 온 2050선을 지난 29일 가뿐히 뛰어넘었고 이어 30일엔 장중 2090선까지 돌파하며 2100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또한 최경환 효과 덕에 증시와 부동산이 동시에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가라앉았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7.30 재보선 참패의 여파로 위기에 몰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내년 초쯤 정기 전대회 형태로 치러지기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도기구인 비상대책위를 혁신비대위로 꾸려 당 쇄신을 일단 추진한 뒤 내년 초 정기 전대를 통해 선출된 권력인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당 일각에서 거론되던 연내 조기 전대로는 물 건너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선거 패배의 충격 탓에 표면적으로는 당 전체가 자숙 모드에 들어갔지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차기 당권을 향한 개파 간 물밑 주도권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7.30 재보궐선거의 후폭풍 어떠한 영향들이 있었는지 박보영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좀 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재보선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 역시 본격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경제 2기팀과 당정 협의 횟수와 밀도를 강화해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재보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안겨준 민심이 박근혜 정부의 민생 정책과 경제 회생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경제 살리기에 당일 최일선으로 나서달라는 것으로 해석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재보선 승리 후 새누리당과 최경환 팀의 공동 작업이 가장 먼저 빛을 발할 것은 곧 발표될 2014년도 세법 개정안이 될 전망입니다. 이후 관광진흥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70여 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한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정당들이 특히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대안도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하죠. 네, 정의당은 선거 이튿날인 31일에 상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야권이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능으로 인해 국민적 여망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반성도 했지만 정의당의 인지도가 상승했고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또 11일에 대표단과 의원단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여기에서 향후 진로가 모색돼도 획기적인 방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네,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냉혹했죠. 이 전남 순천 곡성에 당력을 다했지만 이성수 후보는 6% 득표에 그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당 내부의 평가입니다. 그나마 서울 동작 을에서는 노동당과의 단일화에 성공했고 경기 평택 지역에서는 진보 단일 후보였던 김득중 후보를 지원해 6%의 지지율을 얻은 것이 적지만 의의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를 통해 연대 없이는 국회 진출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 이번에는 정의당과의 단일화를 거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정의당을 포함해 통합진보당, 녹색당 등 진보 정당의 통합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물러나면서 이 차기 대표를 노리는 물밑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임기 2년의 당대표는 2016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차기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의 계파 간에도 투쟁이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계파로는 먼저 친노무현계인 문재인 의원이 있습니다. 당이 위기 상황인 만큼 차기 대권 후보로 선호도가 높은 문재인 의원이 나서서 강한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지난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재인 의원이 다시 나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일명 486계의 이인영, 우상호, 우영식 의원 등도 있습니다. 486이란 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뜻하는데요. 이들 중에서는 우 의원 혹은 이 의원으로 힘이 모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내고 호남에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박지원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회자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선거에 패배한 원인을 3가지 정도로 꼽고 있다고 하죠.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가장 먼저 체질 개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은 200만여 명이고 이 중에서도 최소 6개월 동안 당비를 낸 권리당원이 15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선거 때 주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당내 의원들은 작은 풀뿌리 조직에 새 당원들을 끌어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 공동체 등 작지만 알찬 활동을 할 수 있는 당원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고 당 정체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의 주요 패인으로 꼽혔던 공천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전략공천 최고의결기구는 당무위원회였는데 이번에는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이 끝났습니다. 새정연의 한 의원은 당무위원회가 구성됐더라면 공천 잡음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적인 제도 정비가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730 재보선과 관련한 마지막 소식으로 줄줄이 낙마한 정치 거물들의 향후 행보가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네,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화려한 복귀를 꿈꿨던 정치 거물로는 손학규, 임태희, 김두관 이 세 후보가 있습니다. 먼저 민선 3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야당 당대표를 수차례 맡았던 손학규 후보의 패배를 예측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정치 신인에 가까운 김용남 당선인의 패배한 후 그 충격 때문인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수원 정에 출마했던 임태희 후보는 당초 평택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해 공을 들였지만 논란 속에서 영통에 출마하게 됐고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김두관 새정연 김포 후보도 연고가 없는 김포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 세 후보들은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으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세 후보가 물러날 것인지, 패배의 책임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에 따라 복귀 여부나 시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청와대 전 행정관이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하고 재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을 지낸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공정위로 복귀 조치됐습니다. 공정위는 A씨가 원대 복귀된 이유를 파악하지 않고 A씨가 제출한 사표 수리를 미루다 지난 2월에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덕분에 A씨는 징계도 받지 않고 지난달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을 받아 국내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 팀장으로 취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피아를 수사해온 검찰이 정관계 유착고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5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동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4일 철도 부품 제작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용 새누리당 의원에게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고, 해운 비리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은 의원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를 둘러싼 횡령, 로비 의혹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하경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명 관PR을 척결하기 위한 공무원 개혁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박보영 기자, 먼저 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의원에 대한 소식부터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교육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2부는 지난 4일에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금주 내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 측은 검찰 수사와 소환 조사 통보에 즉각 반발하며 야당 탄압 행태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검찰은 이에 앞서 6월 16일에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교비를 빼돌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학교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로부터 학점 은행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인가 및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부터 학점은행 인증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평생교육진흥원 문모 성과감사실장을 지난달 구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을 소환하죠. 네, 그렇습니다. 조현용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과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인 2012년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 ENC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주 조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운전기사 위모 씨와 지인 김모 씨를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의원이 삼표 ENC에게서 돈을 받아오도록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일했던 시기가 돈이 전달된 시기와 비슷한 점으로 미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미 금품을 건넨 삼표 ENC 대표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데에 이어 관련자들의 계좌와 사무실 등을 모두 압수수색해 돈이 오고 간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소환식이 역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조정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네, 곧 국회 외통위 해외 순방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박상은 의원은 지난 6월 자신의 차량과 장남의 자택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돼 해운비리 의혹과 공천비리 의혹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한 공기업에 재직 중인 관PR 출신 인사가 자신의 자녀를 특혜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지난 4일 대전도시공사는 결혼이 있었던 토목, 행정 등 전 분야의 신입 직원 공채를 계획했습니다. 공기업 정상화란 정부 방침에 일부 일정을 연기한 가운데 건축직 등에 대한 채용은 강행했습니다. 건축직 공채는 전국에서 50여 명이 몰려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필기시험과 면접 전형을 거쳐 총 2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자 2명 중 1명이 도시공사 경영이사의 자녀로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신입직원 채용 전형에서 면접에 대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올 초 20%가량을 면접에 할애하는 등 갑자기 채용 규정을 바꿨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 수저원대 가스관 공사 담합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라산업개발, 코오롱 글로벌,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광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사에 과징금 총 21억 2,4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조달청이 지난 2009년 입찰 공고했고 이에 대해 3개사는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정하고 들러리사에는 6억 원을 보상하는 등의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사를 낙찰받은 한라산업개발은 현재 자본이 잠식된 상태를 반영해 과징금을 면제해줬으며 들러리로 참여한 코오롱 글로벌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에만 각각 4억 9천만 원과 16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정부 시절 발주한 대규모 환경시설 관급 공사에 대해 대대적인 입찰 담합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서만 한 달에 한 번꼴로 대기업 건설사들 간의 담합 사실을 밝혀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 담합조사 과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관급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지적이 있은 뒤 불공정 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러 건의 정황을 확보한 상태며 확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2, 3년 사이에 수십 건에 이르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호남 고속철도 입찰 담합에는 국내 빅7 주요 건설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컸습니다. 박보영 기자와 최근 있었던 담합 사건들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징금은 역대 전체 담합 사건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고발 대상 임원들은 담합을 주도한 7개사인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빅7 소속입니다. 네, 먼저 이 호남 고속철도 건설공사는 무엇이고 또 그 과정에서 담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호남 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과 광주광역시 송정동을 잇는 길이 184.5km의 철조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조 3,500억 원에 달하고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입찰 담합 규모는 3조 5,980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사업비의 무려 43%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1개 건설사는 호남 고속철공사 1차 입찰 공고일 이전에 13개 공고를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에 배정될 공고수를 정하고 추첨을 통해 공구별로 사전 낙찰 예정자를 정했습니다. 입찰 가격도 설계 금액 대비 76%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추첨에 탈락한 입찰 참가자들은 다음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들러리를 섰는데요. 들러리가 모자라자 빅7은 다른 7개 회사를 추가해 들러리로 세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정위와 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대폭 늘어난 이유가 리니언시 제도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니언시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리니언시 제도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라고도 합니다. 담합에 연루된 기업이 위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기업은 과징금의 100%, 2순위 기업은 50%를 각각 깎아줍니다. 지난해 리니언시로 적발한 담합 사건은 총 23건으로 전년보다 76.9%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리니언시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입증된 셈입니다. 그런데 리니언시를 한 회사 명단이 유출되기도 하고 누가 먼저 담합 증거를 공정위에 제출하냐를 두고 웃지 못할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건에서도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과징금 규모와 실제 과징금 내역이 다르게 퍼지면서
리니언시 혜택을 입은 업체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찰 담합에 동참한 건설사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담합이 설계보다는 가격 경합을 펼치는 최저가 낙찰제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을 고발한 턴키 공사의 경우 담합을 하더라도 설계 점수에서 순위가 갈린다며 입찰 가격만으로 낙찰자가 정해지는 최저가 공사 담합을 자진 신고한 일은 의리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니언식 제도를 이용해 서로 담합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담합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그 이유는 관급공사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통상 공공공사의 마진율은 3% 안팎인데요. 하지만 입찰 담합을 통해 가격을 높게 써내면 그만큼 수익도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 등 환경공사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라 대기업 건설사들이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해 들러리를 세우고 낙찰자를 미리 정해 밀어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독점하고 있다며 1,000억짜리 공사의 낙찰료를 10%만 올려도 100억이 더 남게 되는 구조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담합을 통해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지만 과징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담합이 적발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계속해서 담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건설사들이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적발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최대 2년의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기 때문인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때문에 담합으로 인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수주가 막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2년의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게 돼 수주가 생명인 건설사로서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광주 총인시설공사에서 담합 판결을 받은 건설사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담합의 제재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러한 의견들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담합 기준이 발주자의 피해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거나 적을 때는 더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과징금과 부정당 업체 지정은 중복 처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정위의 태도는 완고합니다. 공정위 측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지는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발주자의 피해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복처벌 논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발주처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제재의 목적,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중복 제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사고 폐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과의 대화에서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장단과 회원들은 자사고 폐지 결사 반대 어깨띠를 두르고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사고를 손대지 말고 일반고를 고치면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라며 서울에 특수목적고 20개, 특성화고가 71개 있는데 이들은 놔두고 자사고 25개만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개혁에는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개인과 집단의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사고 폐지는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일반고 전성시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선거 공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한 교육정책을 개인 입장보다 사회 전체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해달라며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 면접권 박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지난 4일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이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으로서 내린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안산 동산고에 대한 평가에서 지정 취소 기준인 70점 미만이 나오자 교육부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진보 교육감 가운데 가장 먼저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던 이 교육감이 교육부 결정에 따르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은 14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이 지역 자율형 사립고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 학생의 성적 제한 규정과 자기주도적 전형 등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놓고 시 교육청과 자사고 간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 지원 학생의 성적 제한 규정을 30%에서 50%로 낮춘 광주 송원고의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반려했습니다. 시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송원고의 신입생 모집 요강 지원 자격 중 성적 제한 상위 50% 규정을 학교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송원고는 그동안 성적 상위 30%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최근 자사고 지정 연장 심사를 거치며 이 규정 폐지를 조건으로 자사고 지정을 연장받았습니다. 실제 시 교육청은 최근 자사고인 송원고 측에 성적 제한 규정 폐지, 국영수 2수 단위 비율 축소,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5가지 조건으로 지정 연장 승인을 정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자사고를 지키겠다는 여론과 움직임은 서울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지역 25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연일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이 새로운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며 재지정을 취소한다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4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2016학년도에 적용하기로 유보했지만 자사고 학부모들의 항의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폐지 정책으로 학교 및 학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제중 폐지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국어 고 등 특수 목적고에 대해서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어 일반고 활성화를 둘러싼 교육계의 논란이 수월성 교육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특성화 중학교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내년 실시되는 특성화 중 재지정 평가를 위해 처음 제정되는 규칙은 국제중 지정, 재지정, 폐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칙안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특별한 개선 여지가 없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특히 11명의 평가위원을 시교육청이 선정하도록 했고 평가 항목 역시 교육감에게 맡기는 등 교육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같은 날 특목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하고 운영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서울 시내 특목고 20개교 중 18개교가 내년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일부 특목고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문제를 박보영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사고와 관련한 논란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이 조 교육감이 진보 성향인 탓이 큰 것 같은데요.
네, 조교육감은 교육감에 당선되어 기자회견을 가진 지난 6월부터 자사고 평가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자사고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과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라며 자사고 전면 폐지를 통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희연 교육감의 두 아들이 모두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권 교육 철폐를 주장하는 교육감 후보가 자녀들을 특목고에 진학시킨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이 자립형 사립고의 사정들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서울 지역 25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조교육감과 팽팽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조교육감이 새로운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며 재지정을 취소한다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인천의 경우도 내년 3월 인천 송도에 개교하는 자사고인 인천 포스코고에 전임 교육감이 약속했던 지원금 40억 원을 주지 않기로 결정해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언급한 안산 동산고에 대해 재평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경기도 역시 자사고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면 운영이 어려운 자사고들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꼴이라며 내심 잘 됐다는 분위기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단체가 조사한 전국 자사고 25개 가운데 68%가 교육부의 재지정 요건에 미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3가지 이상 기준에 못 미친 자사고가 17곳이나 됐는데요. 서울의 경우 14곳 중 9곳이 3가지 이상 기준에 미달해 자사고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알아보죠. 먼저 자사고의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교, 특성화고교 등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효율적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자사고가 생긴 이후로 강남으로의 교육 쏠림 현상이 일부 해소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0년 6.7%에 달했던 강남 3구 전입률은 2012년 4.2%로 떨어졌습니다. 또 선덕고나 우신고 등 비교육 특구 소재 자사고 입학생의 최근 3년간 출신 지역을 보면 51.6%에서 67%가 자사고가 있는 자치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립형 사립고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먼저 자사고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교육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일반 고에 비해서 3배 정도 비싼데요. 그러다 보니 부유층만이 갈 수 있는 학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명문대 진학이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고가 3년간 국영수 과목을 88단위로 편성하는 데 비해 자사고는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바탕으로 102단위나 편성하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차가 판이하다 보니 대립이 점점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자사고 교장연합회 회장 김용복 배재고 교장과 인터뷰를 하셨죠? 네, 직접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첫 번째로 자사고가 우리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사고는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성화된 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자사고의 장점이 일반고에 전파되어 자사고와 일반고가 모두 상생하는 교육계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서울 각 지역에 있는 우수한 자사고로 인해서 특정 학군으로 쏠리는 현상도 다소 우리들이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장 큰 또 다른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일반고의 황폐화를 일으킨다, 교육의 불균형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반고의 황폐화는 2000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서울시 내 자사고가 24개가 있는데 일반계고는 186개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24개 고가 186개고를 황폐화시켰다는 주장은 좀 과장된 주장 같고요. 네. 일반고의 황폐화는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그리고 후기 우선 선발하는 중점학교와 같이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다음으로는 또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만 한다, 너무 국영수 위주다, 이런 주장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대학 입학을 국영수로만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 자사고에 특성화된 다양한 교과 활동, 방과후 학교,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여 신장시켜야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사고가 바로 이런 점을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입으로 가는 또 다른 열린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지금의 추세에, 대입 추세에 적절한 것이 자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자사고가 더 나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사학은 다양성과 수월성을 지향하는 교육을 담당하고 관학은 평등성과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선진의 추세입니다. 우리 자사고의 특성화된 교육을 통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인재를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사고는 좀 더 다양화되고 좀 더 특성화되고 그런 교육 개발에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사고의 이번 활동이 자사고를 넘어 사학 전체가 발전하고 나아가 관학도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대한민국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소망합니다. 다양화된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고 자기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3기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3기 상임위원들은 전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임기 3년간 추진할 7대 정책과제를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제3기 방통위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제 도입,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엄중 제재, 인터넷상 주민번호 파기, 재난방송 문제점 개선, 남북방송 협력 및 해외 진출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 총량제를 통해 지상파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광고 총량제는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유료 방송의 경우 오래전부터 허용해 온 제도라며 다만 광고 총량제를 허용하더라도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차별화된 기준을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의 광고 총량제에 대해 유료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들은 방통위가 지상파 편향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PP협의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방송 광고제도 개선이 지상파 위주의 광고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유료 방송 업계가 요구하는 광고 총량제 도입은 대책은 빠져 있고 지상파 광고 시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상파 광고 총량제 실시, 방송 광고 금지 품목 완화 등 지상파 편향적인 규제 완화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정부가 매체 균형을 감안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상파의 방송 광고 시장 독과점을 지원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의 이번 정책과제에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우선 휴대전화의 보조금 상한을 정하고 긴급 중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오는 10월에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하위 법규를 정비합니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을 다음 달에 공고하고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김해 여고생 사건, 730 이후 여야의 동향 등 최근의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누리꾼들이 온라인을 통해 드러낸 의견들을 모아봤습니다. 박 기자, 먼저 이 김해 여고생 사건에 대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과를 떠나서 이런 비인간적인 짓을 하는 인간은 영구 격리해도 할 말 없지 않을까요?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윤일병 타살, 엽기적인 살인이 일어나는 이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왜 박근혜 정부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까? 눈치만 보고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군 동료들의 가혹 행위로 자살한 윤일병 사건이나 엽기적인 김해 여고생 살인 범죄를 보면 20대 젊은이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게임하듯 행동한 것에 놀라게 된다. 풍요로운 시대에 자란 세대지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교육 없이 경쟁사회에 내몰려서 세디스틱해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윤일병 사건과 연관성을 느끼는 누리꾼도 있었군요. 이 해운대에 떠내려온 회 합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해운대 앞바다에 쓰레기가 잔뜩이라는데 미치겠다. 해운대 바다 목재 떠밀려와서 장난 아니더라. 정말 깜짝 놀랐다. 마음이 아프다. 고기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해운대에 가시에 찔리는 사람 많겠다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사고에 관한 누리꾼 반응도 알려주시죠. 네, 자사고와 특목고는 도입 취지와 달리 상위권 대학 진학만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관련 학부모와 학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저항으로 재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자사고 폐지 의지 굽히지 마세요. 동산고 학부모들 계속 집단 시위하는 모양인데 과연 이웃 학교인 단원고 아이들을 위해 서명이나 했는지, 희생된 아이들 명복은 빌어줬는지, 자사고 사수, 내 아이 내가 지킨다라는 문구 보니 인간이 아닙니다. 자사고는 폐지가 답이다. 자사고 봐주기 평가, 점수 조작 책임자를 문책하라. 일반고를 자사고같이 만들면 안 되나? 사립과 공립의 문제, 자사고가 없어지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 사학법 개정을 그토록 반대하며 보수의 가면을 쓴 소수 기득권의 민낯을 봅니다. 라는 등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슈 포커스 오늘은 김해 여고생 사건, 자사고 폐지 논란 등 최근의 이슈들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은 일을 벌인 10대들, 그리고 이 아이들 교육 문제와 관련한 자사고 논란은 분명 연결된 문제입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 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 해.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대 모습 생각나 견딜 수가